ch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자, 첫 번째, 제가 매 강의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겁니다. 불면의 원인과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불면증의 정의, 불면증이 뭐냐? 뭐 여러분들 불면증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잠 못 자는 건데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불면증에는 인솜니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가 잠들기 어렵다. 우리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해요. 인덕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덕터 우리가 알죠? 처음에 불 킬 때 필요한 인덕션은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들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말똥말똥해서 무려 3시간 동안 자는 잠이 못 자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덕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면장애라고 하는 부분, 보통 인면의 기준은 30분 이내에 잠을 자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베개에 머리를 닿자마자 자는 거 건강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내지 한 20분 정도 내에 자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게 수면을 유지하는 거, 메인터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깨고 아침잠이 없어지는 것들 중에 잠은 빨리 드는데 중간에 깨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하룻밤에 한두 번 정도는, 나이별로 달라요. 우리가 45세 저는 한 번 정도고, 어느 정도 나이 있는 분은 2번까지는 허용해요. 근데 2번까지 허용해도 바로 잠이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나 인면장애가 생기면 자주 깨는 것도 있고, 깼을 때 잠이 바로 또 30분 이내에 들지 못하는 것도 메인터넌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덕션과 메인터넌스, 수면을 진입하는 것과 유지하는 거에 어떤 문제인지 따라서 치료제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면 장애가 불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보시면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아주 깜짝 놀라서 설마 했는데 정말 몇십 초 동안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몰아쉬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만 환자한테 많은 수면 무호흡증.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부인은 깜짝 놀라고요. 또는 너무 자는다. 자기는 잠을 푹 잔대요. 한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잔다고 하는데 깨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떴고 당연히 일어날 시간에 10시가 돼도, 요즘 아마 청소년들 집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 보고 속이 터지는 주부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면증 또는 심지어 낮에도 잔다. 우리가 일정 시간, 한 7시간 이상을 넘어서 한 10시간 정도 어린이 잠을 자도 문제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도 문제가 있겠죠. 잠과 관련된 이상행동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불안증, 계속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주기적 사지운동,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좀 이따가 제가 렘과 난렘을 말씀드릴 거고요. 렘 수면 장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몽유병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좀 흥분 상태에서 자다가 다시 자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몽유병 말씀드렸네요. 야경증 등등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불면, 잠을 못 잔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원인 봐야겠죠?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나이에 따라서 수면 호르몬의 감소가 결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청소년도 불면은 당연히 경험하는 것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스트레스, 여러분들 누구나 경험했던 그 일과성 불면, 시험 전날 잠 못 자는 거 포함해서 아침에 말했던 그 사람의 말이 낮에는 까먹고 있었는데 자려고 하니까 이제 맴돌아요. 그러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밤새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을 죽여마려 하면서 밤새, 그때 여러분들 SNS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감성적이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부신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신역전이라는 표현은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만, 음주 같은 생활 습관 요인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 대표적으로 조명, 또 소음, 또 질병도 있어요. 한번 잠깐 좀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수면에 관계되신 분들, 수면과 관련돼서 상담받았거나 또는 치료받았던 분들은 아마 익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수면에 단계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 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면은요, 우리가 N1, N2, N3, N2 이런 무슨 얘기냐면요, 수면 단계가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깜빡깜빡 졸은 단계, 그러다가
이제 자야겠다 하고 침대에 눕죠. 졸음 단계에서 침대에 눕면서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얕은 잠을 경험할 거고, N3는 깊은 잠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인데요. 보통 우리가 N1, N2, N3까지 떨어지는, 그리고 떨어졌다가 이것을 편안한 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캄다운된 그런 잠인데, 잠 중간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REM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REM이 뭐냐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예요. Rapid Eye Movement. 안구 뒤쪽에서 눈동자가 계속 막 움직여요. 이 앞에 졸음, 얕은 잠, 깊은 잠은 생체 리듬이 점점 느려져요. 호흡도 느려지고 심장 박동수도 편안해지고 교감신경이 최대한 낮춰주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인데, 갑자기 어느 중간에 그 사이에 REM 단계, 눈이 핑핑핑핑 돌아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뇌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각성 수면 상태다. 이때 흔히 꿈을 꾸죠. 그러나 뇌는 각성되어 있는데 사지는 깊게 마비가 돼요. 여러분들 꿈꾸다가 악몽이라 그러면서 막 괴물들이 쳐다오는데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뇌는 팽팽팽 도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단계, 사지는 마비되는 게, 이 사지 마비가 풀려서 억제가 안 되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말이고, 원래는 뇌가 흥분되면 사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REM 단계에서는 마비가 되는 것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N1, N2, N3 깊은 잠까지 갔다가 다시 얕아지면서 REM, 그리고 다시 이 사이클을 하는데, 처음만 N3에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아요. 즉 이런 사이클들이 보통 90분에서 110분이기 때문에 하루 7시간 잔다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3 내지 5회, 보통 평균 4, 5회 정도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첫 사이클, 즉 첫 90분 내지 110분 사이에 가장 깊은 잠까지 한번 푹 빠지면서 이때 굉장히 에너지가 회복되는 그런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사람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잠든 사람 첫 1시간을 건드리시면 그 사람한테 꿀잠을 놓치는 계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있는데 사람마다 이 단계에서 망가져서 각종 증상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입면 단계에서는 이 졸음, 얕은 잠, 깊은 잠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수면 장애가 덜 생기고, 이 난렘 수면을 포함해서 유지 단계에서는 얕은 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중간에 각성도 됐다가 다시 자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요즘은요,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 팔찌를 차고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자신의 수면을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궁금해하시면 수면 다원 검사까지 아니더라도 꽤 패턴이 잘 정리가 되는, 그래서 깊은 잠은, 선잠은 예를 들어서 41분 정도 내가 잤고 깊은 잠은 24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 수면 패턴을,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램이 있었네요. 그래서 수면 패턴을 그려주는 그런 좋은 앱들도 굉장히 무료로 배포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패턴, 오늘은 깊은 잠을 잤는지 얕은 잠을 많이 잤는지 램 단계에서 좀 많이 힘들었는지를 보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면 부채, 여러분들 부채 그러면 뭔가요? 더울 때 붙이는 거 말고요. 빚을 진다에서 debt라고 하죠. 그래서 sleep debt이라고 하는 그런 수면 부채가 있어요. 잠을 빚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요? 수면 부채는요, 어떤 일로 하여튼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날 밤.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회복되는데,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체 리듬에 남아 있어서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1시간 동안에 잠을 어떤 이유든지 밤늦게 TV를 볼 일이 있다든지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잤으면은 보통은 생체 리듬에서는 그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부채로 남아가지고 낮에 졸리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날 잠을 방해한다든지 수면 부채가 그 다음에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부채는 빨리빨리 회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날 못 잤으면 어떻게든지 낮에 잠시라도 눈을 붙인다거나 이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 부채가 얕은 수준에서는 별로 생활에 문제가 안 되는데 누적된 잠의 문제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문제는 만성불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오늘 전체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슬라이드니까 잠깐 좀 집중할게요. 그러니까 이쪽 슬라이드에 좀 더 집중해 주실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를 그렸어요. 뇌 아시죠? 뇌 중에 대뇌도 있고 소뇌도 있는데
그 중에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하이포탈라머스라고 하는 그 부위를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요 가운데 속내라고 합니다. 밑에는 소뇌고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 쪽에 있는 중심에 있는 뇌가 우리의 전체적인 생활의 리듬 또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시상하부에는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여튼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생체 리듬의 중추를 시상하부인데 그 중에서 SCN이라고 있어요. SCN은 스프라 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라고 하는데 식교차 상해, 어려운 단어니까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하여튼 SCN으로 할게요. 여기에 어떤 중심 핵이 있는데, 상핵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수면과 관련된 모든 중추라고 보시면 돼요. 즉 빛으로부터 또는 빛이 들어왔다 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시각세포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멜라노피신이라고 하는 세포, 전체 한 10만 개 정도의 시각세포 중에 2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5천 개 정도의 세포가 멜라노피신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빛을 인지하는 세포인데요. 이 빛을 인지하는 세포가 이 SCN에 신호를 전달해줘서 빛이 들어왔다, 잠을 깨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자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요. 이 SCN에서 바로 옆에 있는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솜과샘이라고도 해요. 거기서 멜라토닌을 잠이 이제 잘 때가 됐다? 그럼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을 잘 자게 하자라고 하는 빛과 SCN과 멜라토닌의 이런 어떤 트랙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속의 생체.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SCN에서는 멜라토닌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상샘의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부신, 신장 옆에 있는 부신에서 코티졸과 같은 부신 호르몬, 그리고 난소와 정소에 있는 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잠을 못 자면은 멜라토닌만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과 연결된다 해서 오늘 뒷부분의 호르몬 치료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이 그림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리듬을 타는 거예요. 아침, 물론 정확히 24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각도가 100% 일치하지 않는 그 경도, 위도의 차이 때문에 약간 좀 높아요. 어쨌든 24시간으로 볼게요. 아침이 되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코티졸이 증가가 돼요.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코티졸이 올라가야지만 그 힘 가지고 내가 싸울 힘을 생긴다고 지난번 부신 강의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침에는 그래요. 코티졸이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요,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밤까지 코티졸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제가 부신 역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뇌도 편하게, 그리고 심장도 편하게, 호흡도 편해지는, 느려지는 그 리듬이 아니고, 밤에 갑자기 뇌가 빨라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흥분되는 사람들이 부신 역전이고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밤에는 코티졸은 떨어지고요. 뭐가 올라갑니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낮과 밤이 데일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카디안, 서클 하루 일주기라는 표현을 서카디안의 리듬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카디안 리듬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유식하게 말하면 서카디안이라는 용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생체 시계. 여러분들 경험했죠? 때가 되면 뭐죠? 배고프죠. 때가 되면 졸리죠. 이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내가 시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기적으로 루틴하게 반응하는 그 생체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말했던 것처럼 하이 얼러트니스, 각성이 최고죠. 그리고 코티졸이 증가되고 혈압도 증가되고 당도 올라가면서 뭔가 내가 싸울 태세를 준비해서 이 세상에 험난한 일들을 마음껏 해요. 마치 배터리 충전이 100% 차징된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없으니까 방전되어서 내가 다시 리필, 충전시키는 기간이 밤 동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생체 시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 인체 생체 시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특별히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생체 리듬의 과학이라고 하는 번역서예요. 이거는 원래 제목은 더 서카디안 코드라는 영문 책이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요. 저도 우연히 제가 추천서를 쓰게 되면서 알게 됐던 책인데 이 생체 리듬의 과학 또는 생체 시계의 비밀 이런 책들이 이 생체 오늘 강의를 많이 보충해주고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벨 생리학상을 2017년도에 어떤 주제로 받았는지 한번 뒤져보시면은요.
생체시계, 바로 이 주제 가지고 생체시계의 비밀을 풀었다 해서 특별히 수면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하는 피리오드라는 유전자의 비밀, 누가 피리오드를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설명했던 이 세 분 과학자가 공동 수상할 정도로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 또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과학적 연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빛이 없는데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고작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 피어났던 그 모닥불이 지속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 8시 정도 이후면은 깜깜한 밤, 유일하게 달빛과 별빛에 의지하여서 서로를 알아볼 정도 수준의 암흑 속에서 선조가 살았죠. 그게 우리 몸속에 DNA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리어드 유전자에 그대로 인지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견한 것은 불과 200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밤에는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했던, 기껏 해봤자 파장이 긴, 즉 붉은 빛을 내는 호롱불이나 또는 이런 모닥불 같은 지속 기능 시간도 짧고요. 그 다음에 파장도 길어서 눈에 무리가 안 되는 그런 빛에 익숙했던 인류가 갑자기 밝은 파장의 빛 속에서 휘황찬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있었던 집 근처에 있었던 잠실 세내역에 보면은 새벽 한두 시까지, 물론 요즘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과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불야성을 이루는, 근데 서울 수도의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불야성을 이루는 정말 특이한 나라죠. 미국을 가더라도 또는 서양을 어느 날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새벽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새벽까지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각 가정에서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서 불야성을 밝히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별히 야간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들, 바쁘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장 뜨고 있는 직업이 택배, 그리고 그 택배를 특별히 신선 배달을 위해서 거의 밤새다시피 몰려서 그것들을 수행해내는 정말 수고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어느덧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의료계에도 3교대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밤을 꼬박 샐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 꼭 이렇게 일 때문인가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요즘 맨날 줌 회의한다고 자려고 하면 줌 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아이들 새벽에 일 때문에 밤새는 거 아니죠. 게임 또는 SNS 등으로 거의 새벽 3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서카디안 리듬에 따라서 재배가 됐는데 이렇게 밤낮을 햇볕과 유사한 파장의 그런 빛을 통해서 키워진 어떤 유전자에 변형된 식물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저 역시 불면과 관련된 이슈가 늘 있었기 때문에 늘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새롭게 저도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지냈는데요. 수면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 허함을 여러분들이 SNS나 또는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잠을 달랬던 그 잠시의 행동이 결국 악성 불면을 일으키는 오늘 주범이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블루라이트 들어봤을까요? 청색광이라는 뜻이죠. 블루라이트 무슨 얘기죠?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그 파라고 하는 그 파란색의 약 400나노 미리의 어떤 주파수 영역, 그래서 380에서 495mm를 청색광이라고 그러고요. 특별히 400나노 중심으로 380에서 430 사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을 블루라이트라고 해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빛이 들어올 때 UV라고 하는 또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달하는 것과 이것은 역시 짧은 파장임에도 불구하고 블루라이트는 거의 직선에서 망막세포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망막세포, 특별히 멜라노핀의 데미지, 손실을 가져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안과적인 문제를 발생해요. 근데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이 블루라이트가 말씀드렸던
빛 중에서 가장 강렬한 빛으로 다가와서 마치 태양을 보면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거기는 블루라이트가 있으니까요. 마치 잠을 자도 낮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눈을 감아도 그 빛의 강렬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시각세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멜라놉신을 작용해서 뭘 문제를 일으킵니까? 낮이구나 인식시키면서 밤에 나오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감소를 시키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 그 모드를 블루라이트를 끄는 보호해서 파장을 좀 더 길게 만드는 약간 색깔이 붉으스름해지는 모드도 있고요. TV도 요즘 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블루라이트에 대한 강조가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인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밤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다시요. 수면 부족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수면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을 한다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요. 뭔가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게끔 하겠다 하는데 밤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이 블루라이트가 방출되고요. 이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다시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되니까 수면 사이클에, 수면 방해,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 어느 지점. 물론 스마트폰의 내용, 컨텐츠가 자극적이고 계속 뇌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특별히 시각을 통해서 가져오는 어떤 수면 사이클의 문제를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질병도 그래요.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 뭐죠? 자기 전에 먹고 누워있으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되고 누워있으니까 그대로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와서 식도를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꾸 기침하거나 속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못 자고, 그것을 여러분들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특히 60세 이상, 만약 60세까지 안 가더라도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소변 보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능성 방광, 남자들은 전립선 문제 때문에 자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잔다. 그게 정답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숙면을 못하니까 자꾸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방광이 있는 분들 또는 전립선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통증, 디스크가 있든 목 디스크가 있든 어깨에 염증이 있든 하여튼 자려고 하면은 벌써부터 통증부터 느끼기 때문에 그 통증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어떤 통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본적인 어떤 자세, 디스크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돼요. 비만이 잠을 못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문제는 자기 비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워있는 배우자의 비만, 그로 인해서 코골이, 뭔가 비만은 하여튼 주변 사람들까지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특별히 비만이 생기면서 기도가 좁아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숨을 멈췄다가 드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질병이에요. 근데 기능의학 우리 강의이기 때문에 기능의학도 또 질병이 아니지만 기능의학적 이상도 관련되는데 오늘 계속 제가 오늘 반복해서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부신피로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장내미생물이 불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거꾸로 스트레스와 함께 불면도 장내미생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 대한 기승전 장이잖아요.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면도 해야 되고요. 히스타민 증후군 좀 낯설 텐데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항히스타민제가 왜 불면에 도움되는지 말씀드리면서 히스타민이 계속 몸을 가렵게 하고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히스타민 증후군도 불면증에 필요한 치료입니다. 세로토닌 저하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불면증의 원인과 또 어떤 생체 리듬에 대해서 오늘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I took a ch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love. This could be something.